시간 관리 기술 익히자. 그리고 컴퓨터 활용 능력 잘 알고 있으면 도움될 때가 좀 많아. 그리고 시간 날 때 초등 거 빠르게 한번 복습해보고 진단평가도 한번 준비해봐. 안녕하세요. 어디든 학교의 하유정입니다. 우리 6학년 아이들이 이제 졸업을 하고 곧 중학생이 되죠. 우선 6년간의 초등생활 너무너무 수고하셨고요. 졸업을 축하드립니다. 그리고 중학교 입학도 진심으로 축하드리고요. 지금 마음은 어떨까요? 좀 편안하신가요? 기대되시나요? 이렇게 학교급이 바뀌는 이 시기에 우리 부모님의 마음은 좀 어떠실까요? 설레는 마음도 분명 있지만 염려스럽고 조금은 조급해지는 마음이 들 수도 있을 것 같아요. 주변에서 겁주는 이야기도 꽤 많을 거고요. 어쨌든 명확한 건 초등에서 중등으로 올라가는 이 시기가 우리 아이들의 생애 주기에서도 급격한 변화랑 맞물리는 굉장히 중요한 시기이기도 하거든요. 단순히 학교급의 상향을 넘어서 아동기에서 청소년기로 이 생물학적인 변화도 굉장히 커질 것이고, 기존에는 보살핌과 기초 학습 능력을 좀 중시 여겼다면 이제는 자율성과 조금 더 심화된 학습으로 전환되는 결정적인 시기이기도 합니다. 그래서 초등에서 중등이 어떤 큰 변화가 있게 되는지 이 부분에 대해서 좀 알고 간다면 마음의 준비뿐만 아니라 조금 미리 준비해야 되는 것들을 살펴보고 그렇게 입학을 할 수가 있겠죠. 저도 제 둘째가 곧 입학이거든요. 그래서 같이 준비한다는 마음으로 초등과 중등이 달라지는 가장 큰 변화 3가지와 그래서 무엇을 준비할 것인가에 관한 이 준비해야 되는 3가지, 이렇게 각각 말씀을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자, 그럼 시작합니다. 자, 우리 아이들이 체감할 가장 큰 변화는요, 첫 번째가 학교 시스템입니다. 입학 첫날부터 피부에 와닿을 거예요. 담임 선생님의 역할과 과목별로 들어오는 선생님이 얼마나 다양한지를요. 초등은 담임 선생님이 거의 모든 과목을 담당을 하고 계시죠. 특정 전담 과목 몇 과목을 제외하고는요. 중등은요, 한 과목에 2-3분의 선생님이 들어오시기도 합니다. 국어 A, 국어 B 이런 식으로요. 담임 선생님은요, 조종례 시간에 공식적으로 만나게 되는 거죠. 근데 초등은 어땠어요? 아침 등교부터 하교까지 밥 먹는 시간까지 담임 선생님과 함께 했습니다, 여러분. 쉬는 시간도 물론이죠. 중학교는 쉬는 시간이 그야말로 쉬는 시간입니다. 담임 선생님 안 계시죠. 그러다 보니까 선생님과 관계 맺는 방식도 초등과 약간 달라지는데요. 그 물리적인 시간, 담임 선생님과 함께하는 그 시간이 초등에 비해서 좀 짧기 때문에 초반엔 정서적인 거리가 조금 느껴질 수도 있어요. 초등 때는 담임 선생님이 나에 대해서 많은 부분들을 알고 계셨는데 중학교 올라가니까 의외로 좀 관심을 못 받는 것 같아. 이런 오해를 학기 초에는 종종 하는 아이들이 있어요. 나를 아직 잘 모르시는 것 같아. 하지만 이런 적응기를 넘어서게 되면 담임 선생님과도 충분히 끈끈해지죠. 물론 타 교과 선생님들과도 마찬가지이기도 합니다. 하지만 이런 시스템적인 변화 때문에 선생님이 나를 알아서 잘 챙겨주실 거다, 이것보다는 아이들이 스스로 챙겨야 하는 굉장히 자기주도적인 모습이 필요하죠. 중등은 알림장 어플 이런 거 없어요. 애들 스스로 다 챙겨야 합니다. 담임 선생님의 알람 안 갑니다. 그리고 여러분 등교 시간도 굉장히 빨라지기도 합니다. 초등보다 조금 더 먼 곳으로 가는 아이들이 꽤 많아지죠. 통학버스를 타야 되는 경우도 있고요. 그래서 조금 더 부지런하게 하루를 시작을 해야 됩니다, 여러분. 교칙도 초등보다는 훨씬 더 엄격하죠. 두발이라든지 교복 규정 같은 거, 또는 지각 결석 이런 관리들, 상벌점제도 있는 학교도 꽤 많죠. 그래서 아이들 스스로 본인의 그 학교에서의 생활을 스스로 잘 관리를 해야 되는 경우들도 많아집니다. 그리고 올해부터는 학교에서 스마트폰이 수업 중 사용 전면 금지죠. 기존에는 일부 학교에 따라서 재량껏 스마트폰 사용을 금지시켰다면 이제는 법적 근거를 가지고 아침 조회 시간에 일괄 수거를 하거나 또는 그 외의 방법으로 엄격하게 금지를 아마 시킬 예정입니다. 두 번째 큰 달라지는 점은요, 평가 방식이 다르다는 겁니다. 특히 중1 같은 경우는 초등이랑 연장선상에서 평가를 이해하고 계시는 분들도 종종 계신데요. 아마 자유학년제 혹은 자유학기제 때문이었겠죠. 1학년은 한 학기 동안 자유학기제를 운영을 하면서 우리 아이들의 참여형 수업 그리고 과정중심 평가를 강화하는 방향으로 교육과정이 운영되고 있어요. 그래서 늦으면 2학기부터 중간기말고사 치게 되고요. 빠르면 1학기부터 치는 학교들도 꽤 많습니다. 물론 수행평가는 1학기 때부터 칩니다. 전 과목별로
과목별로 뭐 프로젝트나 발표 또는 보고서 이런 다양한 방법으로 수행평가를 정기적으로 치고 있죠. 그리고 이런 수행평가 결과는 수치로도 명확하게 아이들에게 제시가 됩니다. 아마 요 정도 시험은 초등에서도 이 정도로 많은 양은 아니었겠지만 비슷한 방식으로 운영을 하고 있었거든요. 그래서 어느 정도 아이들에게는 일부 익숙한 부분도 있겠지만 그 양과 범위와 횟수가 훨씬 더 많습니다. 그리고 초등은 이 수행평가가 평가의 대부분이었어요. 그런데 중등은요, 중간기말 시험 대비도 해야 합니다. 그러다 보니까 평가 방식을 아이들이 빨리 적응을 해야 돼요. 초등에서도 과정중심평가 계속 해왔거든요. 그래서 수업과 평가가 분리가 되었다기보다는 수업을 적극적으로 참여하고 발표하고 그 모든 과정들이 배움이자 평가의 대상이 되었다면 중등도 마찬가지입니다. 그래서 우리 아이들이 수업 시간에 보인 태도, 질문, 과제 수행의 성실도, 친구들과의 협력 수준 이런 것들이 종합적으로 평가된다라고 보시면 돼요. 제가 여기서 약간 욕심을 부려서 한 가지 제안을 드린다면 선행 진도 빼기 급급한 시간보다 말하는 연습, 쓰는 연습, 정리하는 연습 필수입니다. 계속 인풋만 해서는 안 된다는 거예요. 배운 내용을 정리하고 발표하고 설명해보는 아웃풋을 습관적으로 지속할 필요가 있습니다. 또 학교급이 바뀌면 뭔가 새롭게 시작하는 그런 마음이 가득할 수 있거든요. 이때 잘해보면 좋잖아요. 좋은 인상도 남기고 여러 친구들끼리 프로젝트로 하는 활동들이 꽤 많아지는데 이때 투명인간 되지 맙시다. 무임승차 하지 맙시다. 멍하게 앉아있는 그런 착한 학생 말고 내 생각을 말하고 글로 쓸 수 있고 표현할 수 있는 그렇게 유연하게 드러낼 수 있는 그런 적극적인 학생이 되면 더할 나위가 없겠죠. 자, 과목별로 교과 선생님들이 다 따로따로 들어오시고 또 시수가 많은 과목은 2분 또는 3분이 들어오는 학교도 있어요. 그러면 각각의 선생님마다 나눠주는 학습지도 너무 많고 수행평가 관련된 안내도 많겠죠. 그랬을 때 정리를 잘 해야 돼요. 그거 막 이것저것 받고 나면 흩어지거나 없어져가지고 내 친구한테 사진 찍어달라 하고 공유해달라 하고 그러는 경우도 꽤 많거든요. 그 말고요. 아코디언 파일이 있어요. 그러니까 과목별로 구분해서 다층적인 파일을 하나 챙겨 다니는 게 좋습니다. 과목별로 정리를 따로따로 하는 거죠. 한꺼번에 들고 다니면서 나 잃어버렸어. 좀 빌려줘. 이거 말고 내 거 잘 챙겨서 다른 친구에게 더 베풀 수 있으면 훨씬 더 좋잖아요. 어쨌든 매우 작은 팁이었고요. 자, 세 번째 달라지는 점은 학습 난도가 급상승합니다, 여러분. 자, 예를 들어서 수학만 해도 초등 때는 미지수를 네모세모 별표 동그라미 이런 걸로 했었잖아요. 아우, 영문자 쓰죠. X, Y, A, B, C 뭐 이런 거 쓰잖아요. 본격적인 대수 개념이 시작된다는 겁니다. 정수와 유리수 배우면서 음수가 나오는데 초등 때는 0보다 작은 수를 다루지 않았어요. 뺄셈도 항상 큰 수에서 작은 수만 뺐어요. 이 개념을 이해 못하는 애들이 많아요. 마이너스 2, 마이너스 3이 왜 마이너스 5가 되는지, 마이너스 2와 마이너스 3을 곱했을 때 왜 플러스 6이 되는지 이 개념을 우리 부모님도 말로 설명하기가 굉장히 어렵잖아요. 그냥 단순하게 외우는 애들도 꽤 있거든요. 그래서 이때 아이들이 연산 실수가 굉장히 빈번해질 수 있습니다. 이 음수 체계를 제대로 이해하지 못한 인지적 오류가 빈번해지는 거죠. 또 뭐 기호를 생략하거나 곱셈 이런 거 우리가 생략을 많이 하잖아요. 또 방정식을 할 때 이항하는 거 어렴풋하게 알고 있었던 이 수학적인 개념을 낯설어 하는 아이들이 많다는 거죠. 그래서 연산을 꾸준하게 잘 다져놔야 되는 것은 초등에서 중등 올라가도 꼭 잘 챙겨주셔야 되는 부분입니다. 영어 같은 경우도 그동안에는 초등 때 어땠어요? 막 챈트하고 막 게임하고 회화 위주로 하고 애들 그래서 영어 시간 특별히 싫어하는 아이들이 없었어요. 그런데 중학교 때는 어떻습니까? 단어 외우죠. 암기하죠. 어려운 문법 배우죠. 독해하죠. 이런 수업으로 바뀌다 보니까 힘들어하죠. 영어도 편차가 심해지니까 분반 수업을 하는 학교도 꽤 있죠. 수준별로. 자, 이런 이야기를 들으면 좀 불안합니다. 시스템이 변하고 또 뭐 평가 체제가 조금 달라지고 또 배워야 할 것들이 너무 많아지는 것들 이런 것들은 처음에는 좀 낯설 뿐이지 시간이 지나면 충분히 적응할 수 있거든요. 애들 잘 적응을 합니다. 그래도 조금 더 빨리 적응해서 이게 일상처럼 잘 굴러가면 참 좋잖아요. 그래서 제가 지금부터 잘 챙겼으면 하는 부분 3가지를 안내를 좀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그 첫 번째는 시간 관리 기술이에요. 사실 어느 과목을 어느 정도로 더 챙겨야 되는지 선행을 어디까지
나가는 게 가장 안전한지 이런 거 궁금하잖아요. 그건 제가 다음 영상에서 설명을 좀 드릴 텐데 사실 그것보다 더 중요한 게 애들 본인 시간은 본인이 잘 관리를 해야지 그 많은 양을 공부를 좀 쳐낼 수가 있어요. 그게 뭡니까? 시간 관리 기술. 이게 먼저 되어야지 본인이 해야 되는 공부 양을 구조적으로 계획하고 실천하고 반성하고 다시 계획 짜고 이걸 반복할 수가 있습니다. 초등학교 때는 담임선생님이 교실에 상주를 하시죠. 그래서 이거 챙겨라 저거 챙겨라 알림장 적어드리고 부모님께 아예 다이렉트로 전달드리고 그런데 중등은 그렇지 않다고 했잖아요. 시스템상으로. 수행평가 언제까지 제출해야 된다는 거 다음 시간 준비물 동아리 활동 이런 거 우리 아이들이 스스로 챙겨야 되죠. 과목별 숙제 마감기한 이런 거 제때제때 챙기려면 실행 기능이 단단해야 됩니다. 처음부터 단단할까요? 아닙니다. 안 해보면 못합니다. 사실 안 해본 게 아니라 그동안 해본 기회가 없었을 수도 있어요. 학교에서는 담임선생님이 챙겨주지 가정에서는 우리 부모님이 챙겨주지 시킨 대로만 해왔다면 어안이 벙벙할 수도 있다는 거예요. 그래서 어떤 방법이든 좋은데 공부해야 되는 과목, 숙제, 수행평가, 중간기말 준비하고 계획하고 하는 거 이런 1년에 꼭 해야 되는 것들이 스스로 챙겨볼 수 있어야 돼요. 그냥 챙겨라면 챙겨지겠습니까? 안 돼요. 무조건 써야 합니다. 무엇을요? 스터디 플래너. 플래너를 꼭 써야 돼요. 이건 단순한 일정 관리라기보다는 자신의 학습 상태를 스스로 모니터링 하는 거예요. 내가 이 학습 분량을 어느 정도 할 수 있는지, 이 시간 안에 할 수 있는지, 시간을 계획하고 양을 계획하고 해봤더니 되더라, 안 되더라, 시간이 부족하더라. 무엇을 기르는 과정이에요? 메타인지를 기르는 과정이잖아요. 그래서 본인의 이 학습 역량에 대한 메타인지를 지금부터 꾸준히 길러야 합니다. 그래서 플래너에는 매일 해야 되는 그 투두 리스트겠죠. 이 학습 계획을 적고 계획하고 특정 시간에 하겠다 이렇게 실천하고 스스로를 점검하고 이 사이클을 계속 굴려봐야 됩니다. 그래야 정교해져요. 이때 부모님의 역할은 뭘까요? 계획 짜기를 독려하셔야 되겠죠. 필요하다면 종종 보상도 필요하겠죠. 안 된 부분에 대해서 잔소리 막 10절까지 하는 게 아니라 잘 해낸 부분에 대해서 훨씬 더 좋은 강화를 좀 주셔야 되겠죠. 이렇게 잘 지원을 해 주시고요. 타이머나 스톱워치 또는 뭐 뽀모도르 시계 같은 거 있잖아요. 이 스마트폰 말고 시간을 재어가면서 학습하는 그런 습관을 가져보도록 합니다. 내가 요 정도 양을 공부를 하는데 어느 정도 시간을 예상을 하고 내가 최대한 근접하게 계획을 잡고 실천을 하는지 이게 정교해질수록 메타인지가 커져가는 거예요. 두 번째로 추천드리는 활동은요. 컴퓨터 활용 능력. 요즘 중학생 수행평가는요. 보고서 작성, 발표 과제가 꽤 많아요. 워드 프로그램 기본이겠죠. 파워포인트로 슬라이드 만들어서 발표하는 거 많습니다. 이 프로그램을 다루는 게 좀 너무 익숙하지 않다면 제 시간 안에 해내는 게 좀 부담스러울 수도 있겠죠. 요즘 아이들 학교에서 캔바나 미리 캔버스 같은 거 학교에서 일괄적으로 제공하는 그런 계정 아이디를 가지고 공동 작업도 굉장히 많이 해요. 그래서 너무 혼자 버벅대지 않을 정도? 나는 못하니까 너가 대신해줘. 이거는 하지 않도록 요 정도쯤은 아이들이 익혀가면 좋습니다. 그래서 이런 기본적인 프로그램에 글자 넣고 애니메이션 효과 주고 표나 그림을 삽입하고 이런 기능들을 요긴하게 쓸 수 있거든요. 애들이 스마트폰은 굉장히 잘 다루는데 오히려 컴퓨터는 서툰 경우들이 엄청 많아요. 디지털 활용 능력 필요합니다. 추가로 혹시나 타자 연습 이게 안 되는 애들이 좀 있어요. 그리고 검색 스킬 AI를 활용하는 것도 학교에서 이제 대중적으로 많이 쓰고는 있거든요. 같은 활동을 해도 AI를 다루는 활용 능력에 따라서 아이가 받을 수 있는 정보의 수준과 또 퀄리티가 다르기도 합니다. 어쨌든 이런 기능도 틈틈이 익혀두면 유용하게 써먹을 수 있을 거예요. 자, 세 번째는 진단평가 준비하기. 자, 지금이라도 늦지 않았어요, 여러분. 많은 지역에서 반편성 배치고사는 많이 사라지긴 했지만 여전히 3월 초에는 기초학력 진단평가는 칩니다. 이 진단평가 성적 자체가 생기부에 기록이 되거나 입시에 반영되지는 절대 않습니다. 하지만 수치로 내 성적이 처음으로 나오는 시험이에요. 교사 입장에서는 어떻겠어요? 아이의 수준을 파악하는 첫 번째 지표가 되는 거죠. 가장 객관적인 데이터가 되는 거예요. 초등에서 중학교에 우리 아이의 단원평가 점수 이런 거 전송하지 않습니다. 우리 아이 입장에서는 중학교에서 나의 위치를 어느 정도 가늠해보는 첫 번째 시험 때죠. 평가는 국수사가 0 이렇게 5과목 치거든요. 문제가 어렵진 않은데 문제가 쉬워요.
학습에 있어서 도움이 필요한 학생들을 선별하기 위한 평가이기 때문에 문제 자체는 물론 쉬워요. 그런데 우리 부모님도 아시다시피 사회과학 같은 경우는 까먹습니다. 애들이 못한다라는 표현보다는 까먹어서 시험을 잘 못 치는 애들이 꽤 있어요. 그런데 이미 배웠던 내용이다 보니까 한 번만 술 훑어봐도 기억이 금방 상기가 되기도 하거든요. 그러니까 6학년 때 교과서 또는 뭐 배운 공책, 본인이 공부했던 거 그거 위주로 한번 훑어보고라도 시험 치는 거, 나의 공부 자존감이 올라갈 수 있도록. 또는 시중에 문제집도 굉장히 많이 나와 있고요. 진단평가 관련된 거. 그런데 문제집까지는 막 살 필요가 없어. 요즘 너무나도 자료들이 다양하게 무료로 제공되는 것들이 많습니다. EBS에서 AI 학습, 단추라고 하는 프로그램에 들어가시면 거기서 진단평가 관련된 문제를 여러분들이 추출해서 다운받아서 쓰실 수 있어요. EBS 매스에 들어가도 문제 엄청 많습니다. 또 국가에서 제공하는 베이스캠프, 기초학력센터 이런 데 들어가도 자료 많아요. 그래서 이런 온라인 진단평가 한 번이라도 쳐보고 간다면 복습도 되고 그래도 중학교 첫 시험인데 나의 자존감도 유지시키고 궁극적으로는 내가 부족한 부분이 무엇인지 객관적인 지표로도 한번 삼아보고 그리고 3월 달에 전국 단위 영어 듣기 평가도 일괄 치러집니다. 전 학년 다요. 이때 보통 아이들이 이어폰을 끼고 시험을 치거든요. 좀 낯선 환경이다 보니까 당황할 수 있어요. EBS에서 영어 듣기 시험 한번 쳐보는 것도 도움이 되겠죠. 문제 많지는 않거든요. 안 해보면 낯설고 어렵지만 해보면 이런 거구나, 해볼만 하네, 별거 아니네, 좀 긴장감도 낮추고 이 정도로 도움을 줄 수가 있습니다. 자, 제가 초등 아이들이 중학교 가서 좀 잘 적응했으면 하는 마음에 얘들아 이런 거 좀 변한다, 이런 게 초등이랑 달라져 라는 내용을 시스템적인 부분, 평가적인 부분, 그리고 학습 난도가 좀 올라간다는 거 이렇게 말씀드렸고요. 그래서 무엇을 대비하라고요? 시간관리 기술 익히자. 그리고 컴퓨터 활용 능력 잘 알고 있으면 도움될 때가 좀 많아. 그리고 시간 날 때 초등 거 빠르게 한번 복습해보고 진단평가도 한번 준비해봐. 요 정도 말씀을 드렸고요. 한 가지 또 욕심을 좀 부린다면 운동 좀 우리 시킵시다. 이게 많은 부모님들이 예비 중학생이야, 이제 본격적인 공부지 싶을 때 가장 먼저 내려놓는 게 뭐예요? 예체능이잖아요. 근데 이 중에서 운동은 우리 포기하지 맙시다. 체력 관리 진짜 잘 해야 돼요. 체력뿐만 아니죠. 애들 공부하는 입장에서도 운동이 도움된다는 거 제가 여러 영상을 통해서도 말씀을 드렸어요. 스트레스 관리에도 좋죠. 집중력에도 좋죠. 끈기에도 좋죠. 그래서 운동하겠다고 나가는 아이를 너무 말리지는 말자는 거. 장기적으로 봤을 때 굉장히 큰 도움이 될 겁니다. 가족끼리 함께하는 운동이 있다면 훨씬 더 좋겠죠. 애들은 점점 멀어질 텐데 운동이라고 하는 공동적인 취미생활을 가지고 같이 정서적인 유대감도 더 깊어진다면 얼마나 좋습니까? 이렇게 몸과 마음 모두 챙기는 중학교 생활이 되기를 진심으로 응원합니다. 제가 다음 영상에는 중등 때 학업적으로 더 포텐셜이 터지려면 과목별로 어떤 것을 좀 잘 챙기면 되는지 이 부분을 좀 자세하게 말씀을 드릴 거고요. 그리고 이제 사춘기에 접어든 아이들과 어떻게 하면 좋은 관계를 끝까지 잘 유지할 수 있을지 이 부분에 대해서도 말씀을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그럼 저는 다음 영상에서 다시 만나 뵙도록 할게요. 우리 아이들의 중학교 생활도 화이팅 하시고요. 중학교 학부모님이 된 우리 부모님들도 진심으로 응원합니다. 그럼 여러분 안녕!